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들이 최근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월드스타 싸이가 자신의 건물 세입자와 계약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이는 소동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네, 한편 6,000달러냐 6만 달러냐 엇갈린 환전 금액을 놓고 은행원과 고객 간의 진실 공방이 제2라운드를 맞았는데요.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양수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싸이가 이 세입자와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싸이가 이제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 1층에 카페를 2010년에 들어간 세입자가 있었어요. 2010년에 이분이 들어가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그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촬영 장소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예쁘고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싸이가 2012년에 이 건물을 구입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그 전 주인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들하고 다 나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카페 주인이 나는 뭐 들인 돈도 많고 못 나가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건물주가 이겨요. 재건축을 하겠다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현행 법상. 그래서 싸이는 다들 나가는 걸로 알고 건물을 산 거죠. 근데 이제 2013년 말까지 다 나가라고 법원에서는 했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명도 집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그 카페 주인을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또 그 카페 주인이 명도 집행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또 내요. 못 나가게 법원에다 이제 또 정지. 그렇죠. 정지 신청을 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려는 측과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측과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금이다. 아니면 뭐 폭행이다, 뭐 성추행이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싸이 씨가 건물을 사기 전부터 이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법은 어디에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그 가수 싸이가 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전 건축주하고 세입자 간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2월 말까지는 그 건물을 비워주기로 세입자가 이미 조정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판결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비워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때의 어떤 조정 결정의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의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싸이가 이 건물을 사면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건축학개론도 나왔고 어떻게 보면 카페가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나가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권리금이라는 거죠. 그 시설 막 몇 억씩 하고 그랬는데 또 아무리 법원서 그전에 판결이 났지만 본인이 나간다고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싸이 쪽에서는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전 세입자가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명도 단행을 한 거죠. 명도를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면이 있는데 오늘 명도를 했어요. 강제로 집행관을 시켜서. 그런데 오늘 명도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다음 날 명도 집행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하라는 판결 낸 법원에서 이미 명도가 됐다는 걸 모르고 판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어떤 판결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법률적 효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세입자가 또 싸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진행 중인데 일단 그 싸이 측에서는 폭행과 성추행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인력을 동원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좀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원칙적으로 싸이가 싸이 측 사람들이 건물을 들어갈 때 과연 그 건물의 점유를 누가 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싸이 측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을 세입자가 이걸 다시 뺏으려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명도 집행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입자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싸이는 다시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용역을 사서 했다랄지 그런 식으로 강제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주거 침입도 될 수 있고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싸이 측이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현행 법상 그렇다는 거죠. 보면은 이 싸이뿐 아니고요. 이 연예인들이 세입자와 분쟁을 벌인 일,
자주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 유독 또 요즘 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것들이 알려지면서 보면 이번에 싸이도 한남동 상당히 요지잖아요. 근데 그 가수 리쌍도 있었고요. 길용우 씨도 최근에 문제가 됐어요. 그 리쌍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저 신사동의 가로수길, 예, 굉장히 번화가죠. 네. 거기였는데 리쌍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1층에서 이제 그 일하던 식당이 있었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 두 곳을 써라. 그럼 1층은 좀 내주고. 그래서 합의를 하고 내려갔는데 구청에서 주차장에서 영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지하 1층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애초 약속과 다르다. 그래서 결국 그 세입자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리쌍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길용우 씨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최근에 사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너무 노후돼서.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세입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지금 뭐 갈 데도 없고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스타들, 너무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갑질이다. 이렇게 좀 몰아가는 좀 곤란하고 법대로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돈 6천 달러를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6만 달러를 은행에서 환전을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돈을 6만 달러를 받은 고객은 우리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환전 과정에서 금액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그 은행 어떤 계좌를 통해서 송금할 때 잘못 송금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요즘 흔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환전에 있어서 지금 6만 달러냐 6천 달러냐 굉장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어떤 싱가포르 달러가 그 모양이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1,0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하고. 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직원이 실수로 해서 6천 달러를 지급했는데 6만 달러 지급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이 확정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 정말로 6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걸 받은 고객은 자기는 보지 않아서 몰랐고 그 봉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6만 달러냐 6천 달러냐는 아마 우리가 보통 돈을 받고 나면 사실 세어보든지 뭐 하나하나 안 세어보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고객이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알면서 그냥 가져갔다고 한다면 사기죄입니다. 네. 법률상 사기죄가 되는데 이제 본인이 정말 봉투를 잃어버리고 그런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 죄는 되지 않겠죠. 예. 네. 그런데 그 고객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 네. 뭔가를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심증에. 그런데 사실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대법원 판례는 증거 능력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증거 능력 자체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정황 증거로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짓말 탐지 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신빙성이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그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뭐 피고인과 고소인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지금 거의 다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달라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처럼 인물을 아예 다르게 하면은 확실히 구분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네네. 그런데요,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돈을 받은 사람이 세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은행이 처음부터 잘못 줬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은행에서 이제 직원이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 돈을 거슬름 돈하고 해서 이제 6만 달러를 줬는데
이거를 4시 이전에 줬답니다. 환전을. 네. 그런데 6시에 시제를 맞춘다 그러죠. 그 금액을 정산할 때까지 2시간 동안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정산을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까 환전을 잘못해 줬나 보다. 그래서 통화 시도를 계속했는데 결국 8시 반이나 돼서 그러니까 한 사건 발생 후에 한 4-5시간 지난 뒤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은행의 책임 아니냐, 좀 미숙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현행 법상 돈을 거스름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더 많이 받으면 네. 다시 돌려주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고객분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다시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CCTV나 이런 것들을 쭉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조사를 해도 이분이 봉투를 확인하는 장면이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 고객이 확실히 돈을 확인했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일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고객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책임을 좀 나눌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먼저 그 돈이 정말 6만 달러가 갔는지 그게 네. 이제 확인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CCTV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돼야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고객이 과연 그 6만 달러라는 걸 착오로 지급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는 그 사실에 관한 법정 공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마 CCTV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은행 직원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네. 어떻게 보면 요행이 그날 돈을 지급했는데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사실 이치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법적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6만 달러를 받은 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물어낼 가능성이 좀 크고요. 또 그 만약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전을 해준 직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직원의 과실도 좀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네. 지금 고객에서는 뭐 반반 부담하다고 했는데 예. 은행 직원은 90% 정도를 줘야지 합의를 해주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반 부담한다는 것도 사실 자기가 전혀 과실이 없는데도 반절 부담한다고 하는 거 보면 좀 본인이 뒤가 좀 구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뭐 식당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서 거스름돈을 조금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돌려줘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려줘야죠. 네. 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횡령이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주운 돈도 사실은 그냥 본인이 가져가면은 유치 일탈물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거스름돈도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이양수 평론가님이 아주 변호사 하셔도 되겠어요. 아주 법에 잘 알고 그 계시고 돌려주는 사람이 실수를 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돈을 돌려준 사람이 네. 실수를 한. 거스름돈을 내줬던 사람이 실수를 한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윤리적이나 법적으로는 사실 돌려주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스름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 원칙적으로 그게 소송이 돼서 재판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거스름돈을 잘못 내준 사람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반반이 됐건 30%가 됐건 서로 이제 과실을 참작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과실상계라고 그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구 황산 테러 사건, 그 당시 숨졌던 김태환 군의 어머니가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때문에 누리꾼들의 서명 운동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황산테러 부모께서 인터넷에 이제 청원 그것을 올리고 좀 서명을 해달라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그 글을 올렸죠. 그래서 네. 누리꾼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사실 99년도에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7세 아이한테 황산을 부어서 아이를 결국 사망케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었죠. 공소시효 만료일 되기 3일 전에 이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 그 사람에 대해서 곧 이제 다시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증거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결국 기각되고 그래서 또 다시 또 대법원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해서 이제 기각을 해버리면은 이 사건은 그냥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살인죄, 아주 잔혹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용의자가 있긴 한데 지금 진범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대법원의 이제 재항고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자체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 그 어린애가 사망하기 전에 범인이 누구다고 지목을 했거든요. 근데 또 사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또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네. 그 어떤 일시적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 그래서 수사기관 자체는 그렇게 얘기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과연 직접적으로 살인죄를 살해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 그 무혐의 처분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 결정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소시효 다 끝나게 되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처벌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영구 미제 사건 하면 가장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살인의 추억으로 만들어진 그 사건이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도 그럼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렇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86년도에부터 일어나서 91년도까지 10여 차례 이제 살인이 벌어진 사건인데 네. 91년도에서 공소시효 15년을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범인은 지금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뿐만 아니고 그놈 목소리라고 이영호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네네. 그것도 2006년 1월 29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우리한테 다시 알려졌죠. 네. 그리고 개구리 그 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실종된 나중에 그 와룡산 중턱에서 다 유해로 2000년도 초에 발굴된 시신들이죠. 그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이라는 영화로 영구미제 사건이 세 가지가 다 영화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안타까운 사유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소시효 이런 잔혹한 살인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유족 입장에서는 가슴이 매우 아플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근데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무 공소시효가 짧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2007년 이후에 25년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진국인 미국이랄지 독일이랄지 일본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길죠. 한 30년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범죄 중에서 좀 경미한 범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살인죄 같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제로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한 20, 30년 뭐 10몇 년 지났는데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것은 흉악한 범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네네.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고 어떤 증거가 또 나중에 조작돼 가지고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그게 이제 원래의 취지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뭐 시대적 상황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가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나 흉악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그 폐지를 찬성하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공소시효라는 게 증거 같은 것들이 오래도록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 때문에 이제 그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DNA 분석 기술이라든지 증거를 찾는 기술들이 굉장히 첨단 과학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기술들이 아주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20년 전에는 찾을 수 없던 그런 범죄 어떤 그런 증거들도 지금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과학기술이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런 죄들은 당연히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계속 기술이 새로 좋아질 때마다 과거를 좀 돌이켜서 다시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